교육 및 생태도시 곡성 주민 여러분, 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생 대학 교수로 살았습니다. 그냥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저는 주변에 우리 같은 동료 교수님들 중에는 저랑 좀 스타일이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왠지 장짜리 하는 걸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대학에서 학장, 처장 이런 거 해보라고 여러 번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장, 처장 허울만 좋지. 그게 따지고 보면 다른 교수님들 연구 잘하시고 교육 잘하시라고 전문 용어로 따까리 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왜 합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요리조리 핑계대고 제가 좀 바쁘고요. 할 줄을 몰라서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평교수거든요. 그 좋은 직업을 구해놓고 왜 제가 남의 따까리 짓을 합니까? 그래서 학장, 처장, 총장은 제가 할 능력도 없으니까 그렇고 한 번도 안 하고 제 교육만 하고 제 연구만 하고 제 책 쓰고 혼자 잘 먹고 잘 산 아주 대표 얌체인데요. 어쩌다가 제가 국립기관을 한번 운영을 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국립생태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절대로 초대 원장을 하라 그래가지고 참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2008년에 제가 디자인을 했거든요. 환경부에서 저한테 밑그림을 그려달라 그래서 제가 기획한 기관이다 보니까 토대 닦은 놈이 가서 처음에 한번 제대로 하는 게 옳다 이러고 하도 그래서 정말 난생 처음 국가기관의 기관장을 다 한번 해봤습니다. 참 힘들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관에서 국립생태원에서 해야 되는 연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그래도 초대 원장이니까 앞으로 이 국립생태원이 해나가야 될 연구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고민하고 우리 국립생태원은 두 갈래의 연구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Climate Change Science,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Diversity Ecology, 생물 다양성 생태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국가기관에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이 두 가지를 연구해야만 한다라는 어쩌면 토대를 이렇게 깔아 놓은 겁니다. 또 하다가 보니까 제가 2013년에 부임을 했는데 2014년에 우리나라 평창에서 CBD라고 우리가 부르죠. 국제기구인데요.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그래서 국제생물다양성협약이라고 부릅니다. UN 산하 기관인데 그 당사국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요. 어쩌다가 제가 또 의장으로 추대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2년 동안 다음 당사국 총회가 멕시코에서 열렸는데 그때까지 2년 동안 제가 이제 의장을 해야 됐습니다. 프레지던트를 해야 됐었는데 그래서 졸지에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기구도 한번 운영을 이제 해본 겁니다. 그러고는 또 2018년에는 UN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UNFCCC라는 기구가 또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제가 챔피언이 됐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내가 권투 은퇴한 데가 언젠데 또 챔피언 하라 그러냐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좀 용어가 이상하긴 한데 일종의 명예대사 같은 겁니다. 세계에서 4분을 선출을 했노라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의 여성 국회의원,
그리고 저 남태평양의 물에 잠기는 나라 중에 하나인 통가의 여성 시민운동가, 그리고 이집트의 기업인, 근데 굉장히 환경 친화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 그래서 그분이 뽑혔고, 그리고 근데 다른 분들은 이해가 좀 되는데 저는 뭐 대학 교수인데 왜 저를 뽑았나 그랬더니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환경부에서 이제 저한테 기조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한 30분 동안 영어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저 본부 사람들이 와서 들었대요. 근데 야, 우리 저 사람 강연시키자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는 엘고와 아바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UNFCCC 행사가 벌어지는 곳이면 제가 시간만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서 기후변화가 왜 중요한가. 이제 물론 엘고 부통령도 그런 일을 하러 다니시지만 그분의 아바타로서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해달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이집트였는데요. 이집트에 가서 1시간 동안 강연을 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제가 뭐 어디서 강연하고 나면 사인해달라 뭐 이런 일이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선 그런 일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날 제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한 20명 이렇게 줄 서버린 거예요. 뭐 외교부, 환경부 직원들이 한 2-3명 같이 갔었는데 옆에서 이제 저한테 교수님 인기가 여기도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지 알았습니다. 저는 생물학자다 보니까 그동안 주로 생물 다양성 쪽의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다녔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기후변화 쪽에서도 저를 이제 부른 겁니다. 명예대사로 불러서 갔는데 저는 이날 무슨 강연을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국립생태원장으로 2가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갈래를 잡은 것처럼 기후변화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이긴 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기후변화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인간을 괴롭힐 게 생물 다양성의 감소일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1시간 동안 떠든 건데요. 제가 주로 다니는 생물 다양성 쪽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기후변화 쪽 분들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기후가 변하고 있다. 기후 위기다. 기후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엘고 아바타라는 놈이 강연 전문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기후변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겨날 생물 다양성의 고갈이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랬더니 감동받았다. 그리고 줄을 서버린 겁니다. 네, 저는 생물 다양성의 문제가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 팬데믹도 결국은 생물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이렇게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만 년 전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한 25만 년 산 건데요. 처음 한 24만 년, 압도적으로 그 긴 24만 년 동안 우리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였거든요. 저 아프리카 초원에 빌빌거리고 돌아다니던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10,000년여 동안 농경을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갑자기 성공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생물학자들이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농경을 하기 전인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00년여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존재감을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그 당시 우리 전체의 무게와 우리가 기르던 동물이 있으면 그 무게를 합해보자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DNA 연구를 해보면요.
개를 기르기 시작한 게 한 4만 년 정도 전이고요. 고양이는 한 3만 3천 년. 그러니까 농경을 하기 전에도 우리는 개, 고양이를 데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 무게를 다 합해 본들 그 당시 약 10,000년여 전에 지구에 사는 모든 포유동물과 새들 전체 무게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1%가 안 됐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00년 동안 우리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로봇혁명, 별의별 혁명을 다 일으키더니 지금 완전히 우리가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현재 그 계산을 다시 해보면요. 자, 우리 인간 전체의 무게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8억 마리, 죄송합니다. 제가 동물학자라서 그냥 대충 마리수로 세는데 78억 분 곱하기 60kg 아니면 65kg 정도 하면 인류 전체의 무게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가축들, 소, 돼지, 양, 오리, 메추리, 타조, 다 더하자는 겁니다. 어느 동물까지 넣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조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와 우리가 기르는 가축의 무게가 전체 포유동물과 조류 전체의 무게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96 내지 99%입니다. 네, 이런 반전은 일찍이 지구의 역사에 없었습니다. 불과 10,000년여 전 우리가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1% 내지 한 2, 3%로 줄여버리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구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야생동물 몸에 붙어 사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어느 날 여기 좁아서 못 살겠네. 그래서 야, 이사 가자. 그래갖고 2주 해보면 내려앉아 보면 거의 99% 호모사피엔스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 시골에서 늘상 겪고 계시잖아요. 조류독감 우리 10몇 년째 그냥 해마다 겪고 있습니다. 지금 돼지독감 그래서 저 산에서 우리 멧돼지 사살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우리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긴 건가요?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이 너무나 극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저 경영학 용어로 블루오션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새로 생긴 시장을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그럽니다. 새로 생긴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경쟁자가 별로 없어서 기가 막히게 대박치기 좋은 시장, 이런 아주 매력적인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바이러스한테는 지금이 블루오션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존재 역사에 이런 초호황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냥 너무 감염시킬 존재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 얘네들은 늘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감염시키기가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인간의 숫자가 확 줄어들지 않는 한, 아니면 우리가 기르는 가축의 수를 줄이지 않는 한, 또 아니면 저 야생동물이 사는 저 숲의 공간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늘려주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일은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는 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생물 다양성 얘기를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한번 한 두 가지 참 안타까운 현장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업은 대학 교수지만 벌써 25년째 신문에 글을 쓰고 삽니다. 저 같은 사람을 논객이라고 그래서 부르잖아요. 네, 한 25년 신문에 글 쓰다 보니까 참 별의별 글을 제가 다 썼더라고요. 예, 2007년에는 철새들을 위한 변호. 제가 철새들이랑 담소를 나누다가 그 친구들이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고 한탄하는 걸 듣고, 나도 자격증은 없지만 내가 한번 노력해보마. 그리고 제가 자진한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는 저 살처분 현장. 네, 오리 농가 농장 주인께서 신고를 합니다. 오리 한두 마리가 좀 비틀거리는 게 수상하다. 그럼 복지부가 달려가서 시료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해봅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날로 저 복지부 직원들이 백의의 천사가 돼서 저렇게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저 오리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그 목숨을 거둬들이는 게 정상인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산채로 오리를 그냥 막 끌어묻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국회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기조발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기조발제 하다가 제가 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는데 시민단체 분들은 환호를 부르짖었고요. 정부에 계신 분들은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결정을 누군가가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살처분하라. 거기에 기한에 사인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복지부 고위공직자께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라. 이런 룰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분 만나서 얘기 들었습니다. 복지부 직원 중에 저런 현장에 한 번이라도 차출됐던 분은 밤에 잠을 못 이루신답니다. 눈을 감으면 저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르는 저 오리들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서 잠을 못 주무신답니다. 이건 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의 일 보듯이 그냥 그걸 찍 하고 사인하는 그분 반드시 가서 같이 하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복지부 이상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철새가 옮겨줬답니다.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이겁니다. 천수만에 철새 사체가 몇 개 발견됐답니다. 가서 조사해 보니까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답니다. 주변의 분변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40km 떨어진 충남의 어느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생했답니다. 그러므로 철새가 옮겨줬답니다. 이게 무슨 이런 과학이 있어요? 저 평생 과학자로 살았는데 이건 과학도 아닙니다. 시베리아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께서 저는 우리나라까지 못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분이 천신만고 끝에 천수만에 내려앉으셨다고 칩시다. 그 철새께서 무슨 억하심정에 아니면 무슨 사명감에 내 기어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한국에 있는 내 오리 동료들과 공유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40km를 날아와서 오리 농장에 들어와서 니네도 가져봐라.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누가 옮겼어요? 자동차가 옮겼고 사람이 옮겼습니다. 철새가 옮긴 게 아니잖아요. 저 이런 글 또 쓰고 말았습니다. 참 2019년에 이번에는 멧돼지를 위한 변호.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북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질병인데 도대체 우리나라 멧돼지들께서 어떻게 감염이 되셔서 우리 돼지들한테 옮겨줬다는 겁니까? 그날 공청회 때 저 국회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길래 제가 그냥 또 쓸데없는 쓴소리를 하고야 말았네요, 그날. 의원님들 가끔 언론에 보니까 해외 벤치마킹 한다고 나가셨다가 관광하다가 걸리셔가지고 추태 보이시던데. 제 생각에 아마 우리나라 멧돼지들께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저 벤치마킹 다녀오셨나 봐요. 우리 저 피라미드 구경 좀 갔다 옵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비행기 타고 이집트에 가서 놀다가 튀니지 갔다가 모로코 갔다가 이랬다가 감염이 되셔갖고 오셔서 가만히나 계시지 왜 돼지 농장은 시차를 또 하셔가지고 거기다 옮겨주시고 왜 그러셨어요?
누가 옮겼어요? 누가 옮겨 다녔어요? 비행기가 옮겨 다녔고 자동차가 옮겨 다녔고 사람이 옮겨 다녔고 사료가 옮겨 다녔습니다. 멧돼지가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멧돼지를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 전체가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가축을 기르는 방식이 문제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알 잘 낳는 닭, 육질이 좋은 오리, 소 만들어내려고 수만 세대의 인위 선택을 해왔습니다. 좋은 형질만 이렇게 해갖고 그것들끼리만 짝짓기 시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황석 박사 도움도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우리 가축들은 거의 확실하게 복제동물 수준입니다. 유전자 다양성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만 걸려도 옆에 아이들이 계속 걸리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평소에 이들에게 절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닥다닥 붙여서 공장식으로 사육합니다. 그러니 한 마리만 걸려도 사회적 거리가 형성이 안 되니까 옆에 놈이 그냥 걸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지 야생동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야생동물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들은 몰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면역력이 약한 몇몇이 죽는 거고 그 빈 공간을 강한 자의 후손은 또 메우고 이러고 사는 겁니다. 제가 신문에 글 쓰고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신문 기사 제목으로 독감으로 일가족 몰살 이런 제목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을 겁니다. 그런 일 잘 안 벌어져요. 화재로 일가족 몰살 들어보셨죠? 네, 화재로는 일가족이 몰살합니다. 독감으로는 일가족 몰살하는 일 거의 없어요. 아빠는 독감 걸려갖고 회사 못 간다고 들어누웠지만 엄마는 팔 걷어붙이고 아빠도 간호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저녁도 차리고 다 합니다. 아이고, 아빠는 쓰러졌는데 엄마는 왜 안 걸렸을까? 네, 아빠 엄마가 두 분이 다른 집안에서 오셨잖아요.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유전자를 섞어서 낳은 아들, 딸들도 몽땅 걸려서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게 아니고요. 오빠는 걸려도 동생은 안 걸리고 우리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르는 저 아이들은 똑같이 만들어 놓고 다닥다닥 붙여서 키우면서 무슨 일 생기면 멀쩡한 애들까지 다 한꺼번에 몽땅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혹시 여러분 중에 과학에 관심이 계시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저 책은 옥스퍼드 대학의 그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썼다기보다는 다윈 이래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라고 칭송받던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의 어려운 그 수학 논문의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쓴 책이라고 보는 게 옳거든요. 네,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은 뭐 수학만 좋아하신 게 아니고요. 유작으로 저 소설도 남겨놓으셨어요. 문학도 굉장히 사랑하셔서 그 어려운 과학 논문 중간중간에 그냥 문학적 표현을 거침없이 쓰셨어요. 그 중에 한 문장 제가 소개합니다. Nature abhors pure stands 이렇게 쓰셨는데요. 저는 이걸 우리말로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니 우리는 자연이 순수한 곳이라고 배웠는데 자연이 순수를 혐오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여기서 제가 순수라는 건 그냥 다양성이 쏙 빠져가지고 뭐 한두 개 남았으니까 그걸 순수하다고 할까? 뭐 이런 약간 빈정거림이 섞여 있는 표현인 거죠.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자연은 결코 순수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은 시간을 두면 점점 더 다양화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뭐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지금 변이가 계속 일어난다. 네, 바이러스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신합니다. 자연은 원래 이런 곳입니다. 변이가 많이 생겨서 축적이 되면 새로운 종도 되는 거고요. 이게 자연입니다. 근데 저는
지난 1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도 많이 철학적이 되어 가는데요. 혹시 우리 인류의 불행의 원인은 자연은 끊임없이 다양화하는데 그 자연 속에 사는 한 종의 동물인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다양성을 말살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예, 자연에 있는 생물 다양성 말살하는 건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문화 다양성을 말살하고 삽니다. 뭐 말로는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랬으면서 예, 주민회의할 때 어떤 분이 좀 이상한 소리만 해도 우리 다 째려보잖아요. 왜 쳤다고 소리를 해? 우리는 반드시 한 목소리 해야 편안해합니다. 일사불란해야 되고 질서정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다양한 우리 아이들을, 그 개성 넘치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는 걔네들 꼭 일렬로 줄 세우고요. 한 가지 시험 봐가지고 일렬로 성적 매기고 다양성, 창의성 다 자꾸 말살해버립니다. 어쩌자고 우리 자꾸 이러고 사는지.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쩌면 생물 다양성의 문제로 국한할 게 아니라 다양성의 문제 전체가 위기에 놓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물 다양성 문제만 생각한다 그래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제 강연이 끝나고 나면 금방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나마 기후변화는 좀 나아요. 왜? 내 이 동네 살다가 이런 놈의 날씨는 처음 겪는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인식이 됩니다. 근데 생물 다양성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북극에서 북극곰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게 곰처럼 보이세요? 거의 큰 개처럼 보이죠? 곰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너무 말랐어요. 예, 북극곰이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서 사냥을 못하고 이래서 지금 죽어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화면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논에 나갈 때 아니면 직장에 갈 때 퇴근할 때 우리 눈앞에서 북극곰이 빠져 죽는 게 아니라서요. 생물 다양성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알리는 게 참 힘드네요. 저 옛날에 학창 시절에 채집 여행이라는 걸 가면 저희 교수님이 이른바 블랙라이트라고 하는 UV 라이트를 저렇게 천 위에다가 걸어놓으면 정말 그 흰 천이 안 보일 정도로 곤충들이 와서 타닥타닥 붙었거든요. 요즘 산에 가서 저런 거 해도요, 몇 마리 안 와요. 곤충은 종수도 줄어들지만 개체수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요즘 더운데 여러분이 옛날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우리 더울 때 밤에 밖에 나와서 평상에 앉아가지고 부채질하고 이랬잖아요. 그때 가로등 아니면 모닥불 펴놓은데 타다닥 소리 얼마나 많이 났어요. 곤충들이 하도 와서 부딪히고 불에 타 죽고 하는 건데 요즘 그런 소리 거의 못 들으시죠? 네, 시내에 도시에 사는 사람은 가로등에 곤충 부딪히는 소리 들어본 지가 언젠지 모릅니다. 네, 곤충이 누굽니까? 동물계에서 맨 밑바닥에 기저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곤충이 종은 말할 것도 없고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어들면 그 곤충을 먹고 살아야 되는 작은 동물들이 다 차례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작은 포유동물들, 새들 이런 것들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생물이 사라지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5번에 걸쳐서 거대한 대절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최근에 게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 거대한 운석이 멕시코 앞바다에 떨어져서 그게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공룡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그때가 제5의 대절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제6의 대절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6의 이 대절멸 사건은 그 전에 5번의 대절멸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전의 사건들은 전부 천재지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산이 터지고 운석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제6의 대절멸 사건은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천재지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구의 거의 막둥이 격으로 태어난 호모사피엔스라는 한 종이 저지르는 장난질 때문에 그냥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 끝나고 나면 지구 역사에서 가장 최대 규모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지구를 공유하고 사는 같은 생물로서 한 종이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런 권리는 없습니다. 유엔은 해마다 그 해를 무슨 해로 정하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2010년을 국제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하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보다도 생물다양성의 심각성을 알리는 건 참 힘들었어요. 유엔도 용 빼는 재주가 없었습니다. 2010년이 다 가는데 별로 해놓은 건 없는 것 같아서 유엔이 뜻밖의 일을 합니다. 아예 10년을 생물다양성의 10년이라고 정하자. 영어에는 우리처럼 그냥 10년 안 해도 단어가 있어요. decade라는. 그래서 생물다양성의 10년, decade라는 이름을 붙이고 10년 동안 또 열심히 했어요. 다 지나갔어요. 2011년부터 2020년, 작년이었습니다. 저희들 사실 2019년부터 모여서 작당을 좀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영어에는 또 100년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centennial 아니면 century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물다양성의 100년 만들자. 저도 가담해서 열심히 떠들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네요. 심각합니다. 이 와중에 저는 살아있는 성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교황님이 2019년 11월에 ecological sin, 생태적 죄를 인류의 원죄에 포함시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서 교황님처럼 설명은 못합니다. 하지만 교황님이 하신 말씀을 짧게 옮겨보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걸 하느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건 하느님의 피조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피조물들 중에서 어떤 한 놈이 지가 힘이 좀 세다고,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는 가슴에 손을 얹으면 다 느끼시죠? 네, 호모사피엔스 얘기입니다. 지가 좀 힘이 세다고 하느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마구 유린하고 죽이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하느님이 그걸 내려다보시면서 심히 흡족하도다 이러실 리가 있느냐. 어느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건만 다 하느님이 만드신 건데 그걸 어떤 한 놈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후회하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저놈만 안 만들었어도, 저 호모사피엔스만 안 만들었어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을 텐데 이게 원죄가 아니면 뭐가 원죄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님이 저 말씀하시고 2달이 안 돼서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아마도 교황님은 뭔가 심각한 게 밀려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꼭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만 여러분이 알 것도 아닙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런 엄청난 팬데믹, 이런 걸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은 자연을 보호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연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는 그나마 운이 참 좋았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 운이 좋다 그러나 그러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이런 유행병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백신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데까지 적어도 10년 내지 15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우리는
1년 안에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명과학자들 덕택에. 네, 여러분을, 인류를 누가 구해내는 줄 아십니까? 생명과학자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학의 힘으로 지금 인류가 이 엄청난 재앙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다음번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생명과학자들은 또 밤을 새고 일할 겁니다. 근데 운이 또 좋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운 좋다고 칩시다. 1년 만에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400~500만 명 또 죽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신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백신을 2개 제조했습니다. 따로. 행동 백신, 생태 백신. 이거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야만 하는 백신이 아닙니다.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 잘하면 행동으로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걸 이번에 참 잘해서 우리가 비교적 안전한 겁니다. 저는 행동 백신보다 더 좋은 백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태 백신? 자연계에서 그 나쁜 바이러스가 인간계로 건너오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자연을 잘 보존하면 앞으로 이런 일 안 벌어집니다. 이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예. 근데 이걸 세계 최초로 제가 얘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이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자연을 보호합시다. 네,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냥 흘리신 거죠. 하지만 제가 자연보호라는 표현을 생태 백신이라고 고치는 순간 이젠 들으셔야 합니다. 이젠 동참하셔야 합니다. 왜? 백신은 구성원의 적어도 70 내지 80%가 같이 맞아야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백신 맞았는데 옆집이 안 맞으면 저 마스크 못 벗어요. 옆집도 같이 맞아야 우리가 다 같이 마스크를 벗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같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보호를 저 혼자 하고 제인그달 박사님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다 같이 해야 이런 일이 성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보호를 생태 백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젠 동참합시다.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해서 이제 이런 일이 원천적으로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지난 1년 동안 책으로 썼습니다. 생태적 전환이다. 우리에게 남은 전환은 생태적 전환밖에 없습니다. 기술의 전환도 아니고요. 정보의 전환도 아니고요. 그런 거 다 포스러운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부딪혔습니다. 생태적 전환을 해야 됩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현명한 인간이라는 자화자찬 이제는 집어던지고 호모 심비우스, 다른 생명체들과 이 지구를 공유하겠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공생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호소해도 될까요? 제가 저 화면에 있는 저분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 침팬지 오래 연구하신 제인그달 박사님,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저분과 2013년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생명다양성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재단을 운영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드네요. 이게 후원금이 들어와야 제가 그래도 직원들 월급도 주고 같이 좋은 일을 할 텐데 너무 안 돼서 지금 이제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 및 생태 도시를 표방하시는 곡성 주민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생명다양성재단 이렇게 찾으시면요, 금방 저희 웹사이트 뜨고요. 거기 코너에 보면 후원하실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저렇게 정기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일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날강도도 유분수지 백주대낮에 제가 이렇게 칼도 안 들었는데 돈 내놓으라고 그러네요. 그게 너무 기분이 안 좋으시면 제가 최근에 어느 분의 꼬드김에 잘못 넘어가서 유튜버가 됐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재단 운영이 힘들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래요. 그래서 그 꼬드김에 잘못 넘어가서 제가 최재천의 아마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지금 뭐 몇 달 동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드네요.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그래도 지금 한 구독자 수가 한 1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낮에 칼 들고 돈 내놔 이러는 게 기분 나쁘시면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해주셔도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의 중요성과 생명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과 생태 도시를 표방하는 곡성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